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녹화하는 용정호2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한미 동맹,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지금 한미일,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뭐 구도는 갖춰갑니다만 아직 조약의 형태로 군사 동맹이 맺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계속 이런 레토릭을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의 최면 효과가 생깁니다. 군사 동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 동맹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일단 겨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뭐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뭐 군사 동맹과 거의 흡사한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정부 그다음에 바이든 국방 외교 분야에서는 뭐 크게 오차가 없는 이런 어떤 협업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런 체제는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하고 국외 뉴스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되었던 거는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SSBN이라는 거. 이걸 지난번 워싱턴 선을 통해서 정기 이제 기항토로 하겠다. 그냥 한국에 계속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하게 정박해 하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위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죠.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을 한다든가 전술핵을 도입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한국민의 한 50%에서 70% 사이가 자체 핵 개발을 원한다라고 하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 뭔가 주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 조건은 뭐 해결을 못 해주나 최소한 요거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SSBN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SSBN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울 거고요. 물론 이제 안 왔던 건 아닙니다. 잠수함이랑 밑에 물 밑에서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최고 핵 SSBN 핵 전략 핵 잠수함의 오하이오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4척이 있습니다. 14척이 있는데 약 한 18,000톤급, 17,000 몇백인데 18,000톤이라고 합시다. 이게 14척이 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SSBN 그거는 더 큽니다. 배수량이 무려 25,000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 차이는 미사일 발사관 있지 않습니까? 발사관이 러시아 거는 20개인데 튜브가 20개인데 미국 거는 24개죠. 그래서 그 무장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SSBN에 쓰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핵탄도 8발을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8발의 이제 무게가 약 한 450킬로톤, 이게 킬로톤까지 가니까 감이 잡히질 않는데 어마어마한 무게, 그런 중량의 미사일을 갖다가 막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전략기지, 핵 전략기지가 이제 수중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믿기지 않은 거는 이 SSBN 한 대가 갖고 있는 전력이 화력이 어떻느냐 하면은 여기에 탑재된 핵미사일을 다 쐈을 경우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당시의 무기의 핵폭탄에 1600발의 효과가 있다거든요. 1600배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믿기지가 않죠. 근데 뭐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락날락한다라는 건 이제 뭐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전략자산을 가깝게 끌어들였다라고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냉전 시대부터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은 탐지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나 다른 적성국가 탐지하고도 뭐 했다고 이야기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여하간 현재 통계상으로는 탐지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원점 타격,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러면 은닉성이 높은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의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전략폭격기에서 이제 발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은닉성을 보장받는 게 핵 잠수함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자산이 한반도에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아마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ICBM을 탑재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는, 핵 잠수함이라는 거는 굳이 이제 대한해협에서 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쏘아도 날라오거든요. 12,000km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한국 앞바다에 가깝게 있으면 그냥 전술 핵탄두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과연 그 무기 체계가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는 군사적으로서는 좀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하지만, 이게 한 오물에서 한국 국민을 좀 안심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윤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내뱉은 말들, 그걸 주워 담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뭔가 대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만 이것도 지난번 워싱턴 선언처럼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핵 잠수함이 여기 안 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SSBN이 여기 온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월 18일 날 했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 또 해외 언론 보도에는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5월 들어서 나왔는데 사상 최초로 한미일 삼국의 해군 지휘관이 그 미국의 핵 잠수함 SSBN 중에 메인호라고 있습니다. 그 메인호에 세 사람이 다 같이 탑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받고 어느 정도 잠수함이 움직이는 그런 기동 시험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메인이라는 거는 주요한 MAIN이 아니고 미국한 북동부 쪽에 그 주 이름이 좀 메인, 그 주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모 뭐 이런 게 뭐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럴든 포드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건이라든가 아이젠하워라든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주 이름을 따죠. 미주리, 인디애나폴리스 이런 겁니다. 메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영어 스페링이나 한자는 나오지 않고 우리말로 된 것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우선 미국은 이제 제7 잠수함 전단의 전단장 릭 시프 춘장입니다. 별 하나. 그 다음에 한국은 잠수함 사령관 이수열 소장, 사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 그러니까 계급으로는 미국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네요. 그래서 뭐 어떤 규모로 각국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막 비교 분석하는 그런 좀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전략 잠수함에 탑승했다. 이 자체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훈련, 막 계속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각종 그간의 지난 문정권 때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다각적인 한미일 삼각 기동훈련 이런 건 아마 여러 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마 추진되지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 이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어제 뉴핑 오후에 잠깐 이제 기시다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 협의 그룹 거기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과 합의한 그 핵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협의 그룹 거기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 이게 아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핵 공유, 나토와 유사한 핵 공유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아마 상당히 여기에 아마 관심을 갖고 미국 아마 관료들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우리 당의 이제 배용준 최고위원님의 소식통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님의 전화 통화라든가 그런 걸 제가 전달받았는데 일본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미국 가서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이 핵 공유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 국무성, 국방성 이런 데서 핵 공유가 아니다. 핵 협의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우파, 좌파 양쪽에서 다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제 보도를 대처하는 이런 테크닉도 상당히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우리 외교부가 좀 어설픈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이래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나이스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면은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꺼번에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토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국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굉장히 급하게 돌아간 유사시에 두 나라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문제. 그래서 오히려 더 효용성이 크다. 라는 이야기. 그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단촐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나토보다는 훨씬 효용성이 크다고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핵 협의고 핵 공유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별거 없다. 왜? 어차피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 있는 전투기들이 자국 전투기들이 미국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공중에 나른다 하더라도 실제 발사 명령을 내리는 거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유사한 그룹을 만들든 현재 나토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든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허술하고 어느 게 뭐 대단하고라는 그런 비교보다는 여하간 최종 결정권자는 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토가 우리 거보다도 더 무슨 뭐 볼륨감이 있고 그게 더 이제 뭐 긴밀한 어떤 협조 관계 유지된다든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더 크다든지 하는 비판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나토의 무슨 핵 기획이 됐든 한미 간의 핵 협의가 되든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제 변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변명하는 방법도 보니까 좀 이런 단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치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좀 이제 어설픈 거죠 이렇게. 공격할 때는 예리하게 하면서 방어는 상당히 능글맞게 해야 되거든요. 외교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한미일 안보동맹, 그다음 경제안보동맹 형식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게 나가면 분명히 나중에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미 간의 핵그룹, 이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 이거는 현재 미국과 일본과 그런 유사한 어떤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일본이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들어가고 협의하고 이게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나중에 나설 겁니다. 미국 나서서,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2 해가지고 나중에 협의하는 것보다는 아예 차제에 삼각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일본이나 한국이 제안을 해봤자 미국이 뭐 들어주지 않으면은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아마 미국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조치를 취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 뭐 좌파 정도는 거는 불문하고 한국의 우파 그룹 내에서도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싫다는 이야기죠. 미국과의 동맹은 좋은데 일본과는 싫다. 우파 중에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시다 이제 방일을 할 때 뭐 대단한 이제 좌파들의 대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진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반대하는 좌빨들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시다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아스팔트 보수의 일부겠죠. 그런 단체도 나왔는데 한국, 미국, 일본 3개 국기를 들고 나왔더만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제 환영한다, 찬성한다,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노동절 때 민노총이 너무 힘을 뺐는지 민노총 아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가포 경계령을 내린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는 뭐 좌빨들의 뭐 준동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그 한미일 계속해서 이를 갖다 계속 지지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마치 완전한 어떤 구도나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의식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식으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삼국 간의 군사 동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워싱턴 선언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미국의 SSBN 핵 잠수함이 한국에 부산에 기항한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던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할게 핵 잠수함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미국이 핵 잠수함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원한다고 할 때 희망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몇 배 무거운 돌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도 잘못 그리다 보면 고양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쥐새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은 일단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상대방이 상상도 못할 또는 이제 굉장히 쇼킹할 만한 그런 어떤 돌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하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SB는 그나마 우리가 하나 얻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치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미적지근한 관계에서 새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본의 방송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거 못 믿는다 얘들 한국.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 안보의 기본축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때 한번 보라 이거예요. 완전히 친북 종북 국가거든요. 헌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언사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보기관이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나라가 끄떡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양아치 국가죠.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감정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국가의 사활, 국가의 이익에 걸린 이런 문제를 어떤 냉철한 어떤 두뇌로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국민 정서가 헌법에 있다고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윤 정권과 저런 전향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 대선 때 정권 바뀌면 어떡하냐. 또 도루묵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전제로 해서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에 했던 그 기시다 방안,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제 복원될 셔틀 외교, 그런데 너무 희희낙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붙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외교적 대화를 갖다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국이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내놓으라는 이제 역대 제국주의 국가들 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 도저히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이죠. 자, 북한은 하나도 일대일로 제대로 못 이기는데 우리가 이웃 나라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게 3대 또라이 국가들의 동북아에 모여 있는데 얘들을 갖다가 단지 한미 동맹 가지고는 지탱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을 끼워 넣어서 3대3으로 붙자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삼각동맹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양아치 국가 세 개를 갖다가 이 삼각동맹으로 이겼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동북아의 한포지 지평이 펼쳐진다면은 그때는 또 다른 패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경제는 안보 측면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거죠. 북한이죠. 그죠? 그 주적 뒤에 숨어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일본과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역사 문제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적부터 처단하고 난 다음에 싸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거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중국에 잘 보이고 중국과 뭔가 타협하려고 하면은 이 깡패 국가는 절대 한국의 그런 어떤 국민 정서라든가 정부의 체면을 고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철저히 붙어 있다라는 그걸 강조해야 역설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중국이 우리한테는 작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과 철저하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후진타오라든가 그 이전에 덩소평이라든가. 자, 그런데 박근혜 말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요것들은 마구 갖고 놀아도 된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얘들. 그러니까 왕이가 문재인 어깨 툭 친다든지, 그 다음에 사설 조직한테 한국 그 기자들, 대통령실 기자들이 두드려 맞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하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문재인 때 그런 허점을 보인 겁니다. 그걸 다시 이제 완전히 원위치 시키려면은 간단합니다. 외교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국가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 중에 주한미군 철수시켜야 된다고 하는 놈들 있죠. 그 놈들 뭐 상대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상대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거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그에 뻔하지만 북한하고 중국이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나 요딴 새끼들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 저쪽에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재명이 된다면 if입니다. if.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죠. 그러면 당장 주한미군을 서두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빨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질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누가 가장 덕을 보느냐라면 그때는 정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적이 괴로워할 일을 하면 됩니다. 국가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평생 하버드대 가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 판단만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고 무엇을 잃느냐 하는 거, 그거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한다고 중국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겠다? 그럼 중국과 계속 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이 과거에 국방외교정책의 문제하고 판이 다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기시다가 오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도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델리키트한 나라인데 저거 지금 좋다고 해봐야지 오래 못 간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대국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언론 보도, 특히 이제 그 외무성 뭐 보도관이라든가 중국의 대변이라든가 얘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 그냥 아주 사소한 일에도 꼭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양아치적인 기질을 가진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걔들이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들을 불편하게 하고 미국과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면 걔들이 예우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때 이 좌빨 민주당 새끼들이 하도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옛날로 돌아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열과 성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첫 단추는 이미 끼워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모멘텀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정호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불은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